엑셀을 사용해서 어, 회기 분석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을 통하게 안내해 드리고자 하는 통통 시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한 화장품 회사의 매출액을 그 회사에 광고비를 얼마나 투자를 했느냐에 관계로서 회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처음에 XY 그래프를 그려서 그 선형관계가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엑셀로서 주어진 보통 교과서에 주어진 그 공식에 의해서 시그마 기호로 표시된 공식에 의해서 우리도 그 자료를 써서 직접 한번 그 공식에 의해서 개수를 구해봤고, 또 엑셀의 데이터 죄송합니다. 여기에 데이터 분석 이러한 그 절차를 이용을 해서 회계 분석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잠시 우리 한번 복습의 의미에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초라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엑셀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10개의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계열 자료라 해도 좋고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 해도 한 회사의 지난 10년간의 자료라 해도 좋고 여기 매출액이 있고 광고비가 있습니다. 또는 10개의 다른 화장품 회사의 뭐 작년의 매출액과 작년의 광고비를 수집한 것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럴 때는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y, 이것이 y겠죠? y, 이것이 x입니다. 그렇죠? x. 그래서 y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 플러스 이제 이게 어떤 그 오차가 있을 것입니다. 에러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 점들이 꼭 한 직선에 그대로 있으라는 법은 없죠. 이렇게 없습니다. 들쑥날쑥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자료에 맞는 우리가 지금 선형식을 구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굉장히 하나의 그 좋은 그 어떤 현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자료에 대해서 좋은 그래프를 골라서 좋게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통계적 방법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기술 통계학을 합니다. 기술 통계학. 이때 기술이라는 것은 이때의 기술이라는 것은 테크놀로지가 아니고 기술하다. 기술. 이렇게 기술하다. 한자로 쓰면 쓰다 이거죠. 이렇게 설명하다 혹은 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술 통계학에 속하는 것입니다. 통계학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기술 통계학과 또 추정 통계학이 있습니다. 추정 통계학 이렇게 있습니다. 기술 통계학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자료의 뭐 평균이라든지 분포라든지 또 백분율이라든지 뭐 이런 현상을 구해진 자료를 가지고 현상을 그대로 잘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그 높은 그 어떤 기술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나의 청중들에게 현상을 잘 이렇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것은 좋은 기술이 필요한 것이죠. 추정 통계학은 이러한 이렇게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는 사실은 어떤 이게 모집단과 표본이 있습니다. 표본. 그죠? 수집된 자료는 표본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표본. 예를 들어서 정치 선거 같은 데서 뭐 A 후보가 이길 것이냐, B 후보가 이길 것이냐, 그거를 미리 그 표본을 뽑아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지율이 몇 퍼센트다 하는 것은 다 표본입니다. 보통 그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표본은 한 1000명 정도 전국에서 모아서 하는 것 같아요. 표본의 크기는 크면 클수록 좋지만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표본을 뽑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기에 모집단이 있습니다. 모집단. 여기에 표본이 있습니다. 표본은 모집단의 한 부분이죠. 이 표본의 성질을 잘 분석해서 사실은 모집단의 진짜 값, 예를 들면 지지율 같은 거, P가 있어요. 지지율 P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산된 것은 이 P의 추정치입니다. P 헤트입니다. P 헤트. 오케이? 그럼 어떻게 표본을 뽑으면 또 표본의 수를 얼마나 하면 이 진짜 P, 우리가 실제 존재는 하지만은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이 P를 추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통계학의 문제죠. 그래서 일단 기술 통계학은 이 표본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여러 가지 성격을 밝히는 것이 기술 통계학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통계학의 그 자료를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말하자면 수집된 자료의 정보를 가지고 전체 모집단의 진짜 값을 어떻게 추정하는가 하는 것이 추정 통계학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사이에는 확률론, 수학적으로 확률론이라는 하나의 큰 학문적인 브릿지, 다리가 있습니다. 확률론에 의해서 우리가 이 제한된 정보지만은 표본에서 얻은 것을 가지고 이만큼 이 큰 모집단을 요렇게 추정을 해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혹은 신뢰도가 몇 퍼센트다. 신뢰도 무슨 95%다. 90%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통계학의 어떤 배우는 그 방향은 기술 통계학 배우고 중간에 확률론 한번 배우고 그 다음에 추정 통계학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회귀 분석은 추정 통계학에 속하는 것입니다. 첫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거꾸로 하는 겁니다. 거꾸로 하면서 그때마다 통계학의 그 기초 이론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을 넓히자 하는 것이 목표죠.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다 삭제하겠습니다. 지우는 방법을 내가 좀 더 다음부터 잘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에 기술 통계학. 그림을 그리는 것은 기술 통계학입니다. 그림도 잘 그려야 됩니다. 그래야 청중을 우리가 이제 설득을 시킬 수가 있죠. 자, 이걸 옮기고요. 오케이. 그림을 그리는 것은 삽입니다. 그림을 삽입한다 이거죠. 삽입. 여기에 이런 y와 x가 있을 때는 y, x가 둘 다 모두 퀀티티입니다.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죠? 양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때는 꼭 분산형을 써야 합니다. 분산형. 자,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저는 항상 이렇게 빈 프레임을 먼저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데이터를 선택하면 추가하고 데이터 계열 이름에 여기 매출액 되겠죠? 이게 매출액 화장품 회사의 매출액이다. X는 무엇이냐? X는 광고 비당이죠. X축으로는 항상 원인이 되는 변수를 정해야 되겠죠. 원인. Y축은 결과고요. 그리고 Y의 값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다. 매출액 여기에 있다. 오케이. 죄송합니다. 여기 잘못됐네요. 여기가 잘못됐나? 이것이 잘못됐네요. 요걸 지워야 되는데, 요걸 지워야 됩니다. 오케이, 확인.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에 이렇게 어떤 추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이 그래프에도 여러 가지 그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가 있지 않습니까? 플러스 차트 요소 하고 여기에 추세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추세선 그리고 추세선 나왔죠? 이렇게 점으로 나왔죠? 추세선 그리고 또 여기에 가면
옵션이 되어 있습니다. 주세선, 기타 옵션 해가지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걸 조금 다른 데로 헷갈리네. 수식을 차트에 표시하라 되겠습니다. 수식을 차트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수식이 남서 이 추세선을 내가 좀 진하게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우고 추세선은 추세선 서식을 투명도를 색을 빨간 거로 하겠습니다. 빨갛고 또 이거 두께를 넓이를 좀 점선이 아니고 그냥 솔리드 라인 그냥 선으로 하겠습니다. 두께도 좀 넓힐까요? 이렇게 추세선이 나옵니다. 추세선의 이 공식이 이것이 되게요. 공식을 자 좋습니다. 이 공식대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회귀 분석을 하면 자 회귀 분석 하겠습니다. 회귀 분석 좀 옮기고요. 이렇게 좀 옮기겠습니다. 자 데이터 분석 데이터 해가지고 여기 데이터 해가지고 데이터 분석이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오는 여러분들은 이것을 추가 기능을 엑셀의 추가 기능을 다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파일 더보기 옵션 해서 여기 추가 기능 해서 이동해서 여기 다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오케이. 저는 되어 있으니까 자 데이터 분석 여기에서 여러 가지 통계 분석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회귀 분석 이거를 선택해서 확인하면은 당신의 종속 변수가 어디냐? 와 여기 있다 그죠? 와 여기 있다. 저는 변수의 이름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자료에. 그 다음에 x는 어디 있느냐? x에도 변수 이름까지 포함시켜서 이렇게 하고 나 변수 이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꼭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변수 이름까지 포함되었다면은 그리고 출력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워크시트에 current 워크시트에 나 여기서부터 할래. 이렇게 딸깍.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나옵니다. 확인하면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가 바로 이 개수가 베타 0, 베타 0, 베타 1이 46.79, 7.52 볼까요? 여기 있죠. 이거 거꾸로 됐습니다만 7.52가 절편이고 46.79가 베타 1이죠.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오케이. 자, 그것이 우리 지난번에 한 것이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복습을 한 셈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귀 분석 개념의 창시자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영국의 프란시스 갈턴이라는 사람입니다. 프란시스 갈턴은 이 천문학자이기도 하고 무슨 수학자이기도 하고 생물학자이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일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다. 그리고 이 프란시스 갈턴은 찰스 다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진화론의 저자 찰스 다윈의 사촌입니다. 하프 사촌이니까 아마 할머니는 좀 다를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같은 할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프란시스 갈턴 사촌 동생입니다. 물론 자기 사촌형이 지은 그 진화론을 읽어봤겠죠.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그 생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그 생물의 유전학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이 사실은 우생학이라고 했죠. 우생학 이유진이라고 그럽니까? 영어로는 이유진이랍니까? 이유진. 이유라는 것은 굿이라는 거답니까? 굿. 영어 라틴 말로 유럽 할 때 이유. 진이라는 것은 우리 DNA 같은 거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생학의 창시자입니다. 우생학이 뭐냐 하면은 찰스 다윈에 의하면 적자생존에 의해서 생물은 진화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것을 배경으로 조금 더 나가서 이 진화하는데 우생종이 있다 이거죠. 우생종. DNA적으로 진으로 우생종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사람 간에서도 우수한 인종이 있다 이거죠. 따라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생 그 진을 가진 집단을 더 이렇게 더 우대하고 뭐 이렇게 열등 그 진을 가진 사람은 조금 이렇게 없애는 방향으로 정부가 이렇게 어떤 무엇을 조치를 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에요. 요즘은 우생학 같은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 뭐 비난을 받죠. 그래서 우생학은 더 이상 이제 없어졌습니다. 전부 뭐랄까요, 생물학에서 우생학은 전부 없어졌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종족 디스크리미네이션, 그런 바탕을 깐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 책에서 혹은 자기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Regression toward mediocrity. mediocrity. 이 말이 조금 영어로 어려운 말인데 이게 mean입니다. 평균입니다. mean은 무엇은 항상 평균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다 이거죠. 이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연구를 했냐면은 자식과 부모의 그 키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럼 자식의 키가 있지 않습니까? 자식의 키가 여기 자식입니다. 여기 자식 키가 있고, 여기가 막 부모 키인데 그냥 아버지 키라 합시다. 부모의 키, 이렇게 보니까 키가 큰 아버지를 가진 사람의 자식은 키가 커요. 키가 작은 아버지를 가진 그 집단은 키가 작아요. 그건 분명해요. 이렇게 크다 이거야. 작다 이거죠. 여기가 부가지 이게 평균 합시다. 평균. 근데 이게 무슨 말? regression toward mean이라는 것은 뭐냐면 키가 큰 아버지를 가진 자식의 키는 키가 큰 아버지의 가진 그 자식의 키의 평균, 이 평균은 여기가 클 거다 아닙니까? 그죠? 아까 그랬으니까. 큰 키를 가진 아버지의 집단은 자식의 키도 크다 이죠. 비교해서 큰데 각각의 키는 이 평균으로부터 자꾸 수렴하려고 그런다 이제. 자꾸 커지지 않는다 이제 더 이상. 작은 키를 가진 아버지를 가진 사람은 작아요 물론. 그렇지만은 점점 그것의 평균으로 돌아가려는 게다. 자꾸 더 작아지지 않는다 이거죠. 만약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키 큰 사람의 집단이 더 커지고 키 작은 아버지를 가진 사람이 더 작아지면 이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은 요렇게 자꾸 내려온다 이거죠. 내려오고 요렇게 된 것은 올라간다 이거죠. 그래서 뭐 자기가 분명하게 이야기는 안 했지만은 후세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선형 회귀법. 이 자기가 리그레션을 그러니까 다 돌아온다 그랬으니까 선형 회귀 분석의 창시자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네. 자, 회귀계수의 추정 문제인데 이미 우리 추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추정을 했는데 최소 자성법이라는 방법으로 베타 제로와 베타 1을 구한다 이거죠. 그러면 최소 자성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최소 자성법.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통계학에서 최소 자성법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무엇을 추정할 때 우리가 진짜 베타 제로, 진짜 베타 1을 추정할 때 어떤 방법을 쓸 거다 아닙니까? 표본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요거는 모집단입니다. 모집단. 화장품 회사의 모든 수백 년간의 지난 과거 실적, 또 앞으로 생산할 그런 모든 화장품, 연년세세, 그게 모집단입니다. 그것의 판매액과 광고비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게 모집단에서의 베타제로, 베타 1입니다. 그것을 추정하는데 우리는 단지 10개의 표본 뽑았습니다. 이 표본이죠. 정보를 가지고 이것을 이제 추정을 할 건데, 우리는 그것을 추정치를 해트를 붙이자. 해트, 베타 1. 제한된 자료의 개수를 가지고
이 수없이 많은 모집단의 그 어떤 관계, 관계를 추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귀분석을 썼는데 이것이 공식이 나왔습니다. 이 공식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죠. 어디서 나왔냐? 그것은 말하자면 통계학의 철학이라 할까요? 그 철학, 그걸 어떻게 골라낼 것이냐. 그것이 최소자성법이라는 철학에 의해서 이 공식이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최소자성법이라는 그것이 뭐냐? 통계학의 철학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모집단의 관계입니다. 여기 에러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당분간 이것이 없다고 생각해도 괜찮겠습니다. 모델에서 어떻게 베타0, 베타1을 추정할까? 자, 베타0, 헤트, 베타1, 헤트를 각각 베타0, 베타1의 추정치라고 하면 이 추정된 개수를 사용해서 추정했다고 그래요. x값을 대입하면 여기 x값, 우리가 y값하고 x값이 있으니까 x값은 이것이 광곱입니다. 실제로 이 식에다가 이것을 대입하면은 이 실제 y에 대한 y의 추정치가 나온다 이죠. 모든 자료에 대해서. 그래서 y와 이 실제 y와 추정된 모델에 의해서 새로 계산된 이 y가 비교하면은 만약 이것이 좋은 모델이라면, 좋은 추정치라면 비슷해야 될 것이다. 아주 같아야 될 것이다. 그러나 똑같을 수는 없겠죠. 모든 경우가 똑같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yi가 있습니다. y hat i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항상 같다면은 이 우리 그래프를 봤을 때 이 모든 점이 이 추정치의 선분 위에 꼭 다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에러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된 데서 이렇게 구했으니까 각각의 에러가 있는 셈이죠. 이렇게 오차가 있는 셈이죠. 오차가 작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우리는 한 개의 오차를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방식은 어떠냐. 실제 y 값과 추정치 y 해의 차이를 오차라 하자. 오차가 여기 있습니다. 실제 값. 여기. 말하자면 여기에 예를 들면 여기 실제 값이 있습니다. 여기 실제 값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 값입니다. y입니다. 추정치는 무엇이냐? 아까 여기 우리 구해놨지 않습니까? 여기에 요거 46.79 플러스 7.52 x다 이거죠. 그럼 여기에 이것을 실제로 x를 대입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광고비가 51대의 매출액의 추정치가 나올 거다니까 실제로 해볼까요? equal 요거 어디 갔죠? 요거 플러스 이게 제 마우스가 좀 이상합니다. 요거 제가 이거를 F4로 앱솔루타이즈 시켜 있습니다. 플러스 또 베타1 요거 F4 곱하기 50이다 이죠. 50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그래서 이것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진짜 값은 438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델에서 추정한 것은 420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비슷한 값인지 아닌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여하튼 오차가 있다. 오차는 equal 이거 빼기 이거다 이거죠. 이렇게 자 모든 x의 값에 대해서 오차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오차. 이 어떤 때는 플러스 어떤 때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이 오차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작아야 될 거다 이거죠. 작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의 필로소피 베타0, 베타1을 이렇게 구하면 어떠냐. 이렇게 모든 EI가 0이 될 수는 없다. 그것은 모든 점이 한 직선상에 있다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오차의 전체 합이 0이 되는 조건의 베타0, 베타1을 구하면 어떨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는 있지만 모든 전체의 오차의 합이 0이 되는 그러한 조건의 베타0, 베타1을 구할 수 있을까? 구할 수 있죠.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베타 제로, 베타 1은 구할 수는 있지만은 여러 개가 있다, 이죠. 해법이 해가 유일하지 않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여기에 y가 지금 딱 데이터 3개입니다. 2, 4, 3, x가 1, 2, 3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계식을 구합니다. 이렇게 y 꼴 어떻게 이렇게 구해 봅니다. 두 가지씩이겠어요. y는 1 플러스 x, y 헤트는 7 마이너스 x. 베타 제로가 1, 베타 1이 1, 베타 제로가 7, 베타 1이 마이너스 1. 이 두 경우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 그죠? 자, x가 1일 때 이 식에다 대입합니다. 그러면 y가 2죠. x가 2일 때 1 플러스 2하면 3이죠. 요거 3. x가 3일 때 4입니다. 그죠? 그래서 2, 3, 4가 추정이 됐어요. 그러면 실제 값하고 이것하고 비교를 하면 요것을 빼면 이게 제로입니다. 오차가 제로입니다. 요것과 요것은 오차가 4 빼기 3은 1입니다. 플러스 1입니다. 요거 3 빼기 4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오차의 합, 이 전체 합은 0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그게 부합되는 그런 하나의 추정된 어떤 식이죠. 그러나 불행히도 이 식도 만족한다 이죠. 자, 여기다가 이 모델에다가 x 값을 한번 넣어봅시다. x가 1이면 2니까 5죠. 7 빼기 2 곱하기 1이니까 5죠. 또 이것은 2니까 7 빼기 2 곱하기 2는 4죠. 3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 2 하면 요거 x가 3이니까 6, 7 빼기 6은 1이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y하고 y 했의 차이를, 오차를 계산하면 이건 마이너스 4입니다. 왜냐하면 2 빼기 5는 마이너스 3이니까 4 빼기 3은 1입니다. 3 빼기 1은 플러스입니다. 합하면은 이건 제로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택해야 되냐 이거죠. 오차의 합이 되는, 오차의 전체의 합이 0이 되는 조건의 베타 제로, 베타 1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다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그래프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세 점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세 점을 아우르는 가장 좋게 표현하는 하나의 직선을 구해보자 이거죠. 뭐 이렇게 구하든지 이렇게 구하든지. 아까 그 시기에만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구해진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봅시다. 이거 보면 요 점을 지납니다. 그래서 여기 있어요. 오차는 제로입니다. 실제값과 이 직선상의 점이 같으니까 여기는 플러스 1, 요 x가 2일 때 요거 있어야 되니까 요거는 플러스 1, 오차가 플러스 1입니다. 요거는 x가 3일 때 직선상의 값은 여기니까 요게 마이너스 1이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서 요건 제로고, 그래서 캔슬 아웃 때문이다. 또 이것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식에 대입하면은 여기는 실제 값은 여기인데 x가 1일 때는 이것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플러스 3입니다. 오차가 플러스 3입니다. 플러스 3. 또 여기서는 실제 값은 여기인데 이 x가 2일 때 이 직선상에서는 여기 표현되니까 오차가 이게 플러스 1입니다. 플러스 1. 그렇죠? 오차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마이너스 1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이고요. 요거는 플러스 이고. 그렇습니까? 실제 값은 여기인데 여기니까 요렇게 됐으니까 실제 값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는 플러스 2, 요거 플러스 여기 하나 둘 3이냐 플러스 3이냐 요렇게 플러스 2네요. 플러스 2. 요거는 3, 요거는 마이너스 3, 요 플러스 1. 그래서 마이너스 3, 플러스 1, 플러스 2 해서 이거 캔슬 아웃 된다 이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식이 여러 개 생길 수가 있다. 그것이 시그마 EI가 제로 되는 식이 여러 개가 있다. 왜 그럼 제로 되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서로 상쇄가 되는구나. 상쇄가 되는구나. 그러면 다음 타자로 그럼 이걸 자성하면 어떻게 되냐? 자성을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음수의 자성은 양수가 되니까요. 그래서 시그마 EI
이것을 최소화시켜보자. 그 좋은 방법이죠. 그것이 바로 최소자성법이다. 오차의 자성의 합을 최소화하는 베타 제로, 베타 1을 구하자. 그 철학. 그럼 이건 유일하냐? 결론적으로 유일하게 나온다. 유일하게 나온다. 이것이 제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성의 합이 제로 되는 것은 각각이 전부 제로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수학이 이제 지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모르셔도 그냥 괜찮습니다. 그냥 듣기만 해보세요. 듣기만. 자, 오차의 자성의 합 이렇게 되겠죠. 이 i가 이렇게 되니까 요게 y고 요게 실제 추정된 값이니까 요것을 최소화하는 베타 제로, 베타 1을 구하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어떤 함수의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구하는 것은 미분해서 제로로 놓으라 그랬죠. 미분해서 제로로 놓아라. 우리는 베타 제로, 베타 1 두 개가 있으니까 편미분을 하면 될 겁니다. 편미분을 잘 모르시는 분은 뭐 그냥 미분해서 제로를 놓았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S를 베타 제로에 대해서 한번 편미분해서 제로로 놓고 또 이것을 베타 1에 대해서 편분해서 제로로 놓고 하면 이 식이 나옵니다. 뭐 이게 이것을 미분했다 이죠. 미분하면은 미분을 어떻게 하느냐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뭐 요게 제로가 됐다. 그러면 이제 2 없어지고 마이너스 1, 2가 없어지고 요 조건만 남겠죠. 또 여기도 2 없어지고 마이너스 2 없어지고 요 조건만 남겠죠. 오케이. 여기 갈로가 하나 빠졌네요. 이렇게. 자, 이 두 식에 두 미지수가 있습니다. 보통 풀리죠. 꼭 풀린다는 건 아니지만 이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 공식이다 이거죠. 이 공식이다. 이 공식이다. 자, 이 앞에 그 두 방정식에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푸느냐 하는 것은 뭐 여러분이 조금 노력하면 됩니다만 이제 여러분 아실 필요 없어요. 이 공식이 어디서 나왔느냐? 최소자성법에 의해서 나왔다. 최소자성법은 뭐냐? 추정치와 실제치의 차이의 자성, 그것을 오차라 했을 때 오차의 자성의 전체 합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것을 구했다. 우리는 이것을 최소자성 추정치라 합니다. 최소자성 추정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 추정을 해야 할 때, 추정을 해야 때 좋은 추정이라는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오차의 합을 제로로 하는 거 좋죠. 그러나 그것은 답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오차의 자성의 합을 최소화하는 거 좋네요. 또 해법도 아주 유일해요. 유일하다 이거죠. 통계학에서 최소 자성 추정치에 의해서 추정을 한다 하는 것은 그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최소 자성 추정치가 우리 지금 회귀 분석에서 어떻게 쓰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